남북평화재단이 그동안 대북 지원 활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서남아시아의 분쟁 구축, 그리고 인도적 지원하면서 평화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들어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국가 관계, 그리고 남북 간 대화의 중단, 그러면서 남북 간의 교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밖에는 사실 남북 간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갈 수 있으면 좋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해왔습니다만 정치권이랄까요, 정치사회,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통일을 유보하자, 평화가 우선이다, 평화를 하다 보면 통일의 그날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셨던 전 국회의원이시죠. 발언이 있었고 그것을 전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쟁의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인 면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해 나갈 때 평소에 우리가 가졌던 경험이나 식견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중지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남북평화재단에서 원래 들어서 네 번째 하는 통일 마당인데요. 그래서 주제를 평화와 통일, 성공 문제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 함께 논의할 전문가 선생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성공회대학교의 이남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석대학교의 이대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열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이 세 분들은 모두 학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군사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언론 활동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 논의를 균형도 있고 포괄적으로 하실 때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저희들이 7개의 질문을 미리 전문가 선생님들께 드렸습니다. 청중 선생님들께는 미리 공개를 안 했는데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세 분 선생님들이 평화와 통일 선호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시는 말씀을 자기 인사말 대신해서 간단히 듣고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토론하고 나중에 청중 선생님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임종석 전 국회의원께서 통일을 유보하고 평화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나면서 사실 이게 또 하나의 계기이긴 했습니다만 많은 또 주의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남주 교수님 중국 전공이신데 또 지금 청기 같은 주관이시기도 하고 임종석 전 의원의 발언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문을 열어주시죠. 설명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쉽지 않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통일과 평화를 이제 서부의 문제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통일과 평화라는 게 일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치가 있으면 뭐 선호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추구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이 과거에 이제 굉장히 통일 이상주의자들마다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 역사 식민지가 분단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평화가 보편적인
가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통일 자체도 가치적 의미도 좀 있지만 저는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한반도적 상황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경로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어떤 통일적인 과정을 상상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평화적 진행을 촉진하는 이런 국면도 출현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아주 긴박한 평화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그 위에 어떤 통일적 과정을 준비하는 데도 필요한 어떤 국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좀 긴박한 평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평화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 더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김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런 취지에서 평화를 강조한 접근법을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한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그 두 국가 관계를 가지고 어떤 평화적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조금 그러한 취지들을 더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앞에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지 말자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끌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평화적 과정이 앞으로 통일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상당히 열린 것 같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진행도 나야 되고 또 그 부분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경우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 정도를 일단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오늘 토론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종석 전 의원 발언이 이런 논쟁을 정치권까지 우리 사회 전체까지 크게 이제 불거지게 하는 계기는 됐는데 이전부터 사실 이 통일평화운동하는 시민사회에서나 학교에서 논쟁은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발언하는 당사자 또 시점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의 뭐랄까 급진성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센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언론 시비가 했던 이대근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 통일은 우선순위의 문제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논의는 사실은 뭐 학교에서나 시민사회에서 특별히 논의했던 거고 어느 정도 합의 수준의 이제 뭐 의견 일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된 얘기는 정치인이 정치적 언어로 정치권에 새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죠. 특히 이제 뭐 평화가 우선이고 통일은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몇 가지 제도적 그 변화를 얘기했죠. 헌법 개정, 헌법 통일국 개정 뭐 이런 자극적인 본인이 이제 제안하는 내용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건 제도 변화와 정책 필수적인 통일이고 아니면 통일을 이루자 하시는 그런 제도적인 주장들이 좀 정치인이 제기하다 보니까 먼저 이게 앞서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좀 혼란스럽게 전달되는 측면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시장 쪽에서는 뭐 김정은의 두 국가를 추종하는 거네요. 그냥 이런 정치적 공세로 그냥 정치인이 얘기하다 보니까 반응도 보수는 정치적 공세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고 제안자와 제안하는 방식의 문제가 이제 평화 통일에 관한 문제를 좀 치고 왜곡시키는 측면이 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랫동안 사실상 뭐 아까 이난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통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한국 사회 한반도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한반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준 구세주 구원자로서의 통일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통일은 계산기 구조로 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건가 선택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판단의 영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통일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사에 됐다. 평화가 목적이고 평화적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 평화의 바람직한 상태의 하나로서 통일이면 우리가 평화를 받아들인다면 평화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에서의 통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서열이랄까 순서가 평화 그 다음에 통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외국에게 전달되어 있는 이제 통일하면 이제 수통일을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또 특히 젊은 층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통일 논의 자체가 북한 통일과 통일로 외국에서 전달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바뀌었지 않나. 문제는 뭐 역시서도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 이남주 이대호 대통령은 평화가 우선이다. 지금 인종으로서는 온 발언을 공감한다는 걸로 걸리는데 평소 이 페미니즘 시각에서 평화운동과 연구를 하시고 팔군자주의를 주창해 보신 김윤리 교수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저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꽤 많은 역할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정권운동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사실은 북한이나 제가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좀 반가웠기도 했는데요. 들었을 때는 통일을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적자고 했지만 사실은 그가 말하는 정치의 맥락을 보면 이 변화하는 앞으로 정세에서 이 통일 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만들게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너무나 적대감이 고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해야 될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그런 화해와 협력이라는 점을 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겨냥한 꽤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적자 이렇게 그만합시다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포기라기보다는 좀 다시 검토하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말,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차원에서 말할 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통일이라고 했을 때 북진 통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흡수 통일까지 시작해서 한국의 나머지 영토를 점령하겠다 또는 흡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읽혀졌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까지는 조선,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의 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임 전 비서실장은 좀 이러한 통일을 이제 좀 접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임 전 실장이 말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증폭시키는 방향보다는 이를 죽여서 좀 공존하는 것으로서의 허위와 협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과 조선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평화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화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말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넓고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도 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인데, 사실 임종석 전 기술실장이 평화라고 하는 말일 때는 그 모든 어떤 융합적이고 복잡한 것을 생각했다라기보다는 또 최소한의 장치, 지금 우발적 충돌이 증폭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 장치로서 평화적 접근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개념도 사실은 조금 협소하게 좀 사용하고 또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여기서 제가 볼 때 논란이 좀 되는 것은 이 민족이라는 이 정서적 공동체, 그리고 갈라진 민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 열망을 이 임 전 비서실장이 좀 쉽게 좀 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의구심을 두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약간 불쾌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장했고 믿고 붙들고 싶은 이 애착에 좀 손상을 당한 거, 또 뭔가 무너지는 어떤 느낌을 좀 준 거지 않을까. 그래서 우파랑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물론 이제 헌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따져야 될 것도 굉장히 많으나 제가 본 소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평화의 관계는 제가 좀 이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임종국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는 걸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임 전 의원이 잘 알다시피 그 통일운동 했고, 또 이게 정치권 정부 들어와서도 그 역할을 사실 많이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2차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트 문전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했죠. 그래서 본인의 이력을 생각할 때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 발언이고 기회 되면 더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개인적인 이런 배경도 그렇지만 시점이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통일, 민족, 부정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의혹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과 임종석 의원이 말하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민족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 1민족 2국가 체제론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연설문 전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이 두 국가론과 임종석 전 의원이 말하는 이 두 국가론에 어떻게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함의는 무엇인지, 이게 두 번째 본격적인 질문의 첫 문입니다. 다시 이남주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계속 이렇게 하나요? 제 말. 네. 저는 좀 이대현 선생님 쭉 올 줄 알고 좀 기다렸는데, 어쨌든 이번까지 제가 그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다. 우리가 북쪽에 대한 통일 남론을 통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놀랍고, 또 행위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들이 얘기하는 선대가 했던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것도 이제 폐지하겠다. 헌법에서 제외하겠다. 실제로 이제 평양에 있는 공동 홍장탑은 철폐를 한 걸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올해 초죠. 이게 되게 큰 변화처럼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꼭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도 이미 유엔 동시가입을 수용을 했었고, 6.15 공동성명에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건 일종의 남북의 국가성들을 조금씩 높이 인정을 해온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6년, 17 이후에는 북쪽 내에서도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자신감과 국가성들을 좀 강조하고 했고, 재작년에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정치적 범위에서 민족개방주의 운영 이 구절을 삭제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이 단일 국가 형식의 통일은 되게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 방식의 통일 남론을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왔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진전이 되면 남북연합 단계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기대도 가졌던 것인데, 그래서 남과 북의 어떤 국가성들을 서로 강화시키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이미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것은 앞에 적대적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본질적 속성으로 적대성을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남북 관계의 상호 국가성들을 강화하는 방향은 이미 우리가 제시한 잠정 통일 방안으로서의 남북연합이나 국가연합을 실현시키는 방향이 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게 앞에 적대성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될 필요는 없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또 남북관계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성들을 인정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적대성이라는 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세나 이런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구조적 변화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제의 어떤 긍정적 요소를 우리가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인가,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뒤에 이제 적대성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이제 평화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이 북쪽에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면 두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 요소라는 것은 상호 존중하고 통일 안 하고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제조적 기초를 만드는 거고, 그것의 기초에서 남북의 평화적 과정과 협력적 과정을 좀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그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마디만 더 보태면 사실은 이 두 국가로는 이제 학계나 이런 데서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모델을 삼을 때 대충 이제 독일의 모델들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일이 70년대에 동서독 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새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협력과 이런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두 국가론이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공간을 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한반도 상황이 약간 그것과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은 동독 서독은 전쟁하고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서로 내부적으로 다 형성하지는 않아요. 적대성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쟁을 펼치지는 않아요. 외부의 분단. 우리는 외부의 분단과 내전적 상황들을 동시에 겪어서 남남북 내부의 서로의 어떤 존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념적인 차원, 제도적 차원, 또는 군사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 두 개의 국가를 가지고 평화를 실현시킨다고 할 때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를 승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되게 이제 평화적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과제인데, 두 개의 국가가 바로 평화적 과정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동시적으로 해야 될 노력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국가론을,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부의 국가보험법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어떤 적대적인 군사구조의 극복,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같이 갈 때만 이것이 평화적 과정에 기여하고 어떤 통일 과정에도 통일이라는 어떤 방향에 기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 점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국가가 적대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적, 우호적 국가 관계도 가능하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평화적 국가 관계인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일, 헌법상의 통일, 이 부분하고 뭐랄까요, 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그것도 결국은 분단이 고착화의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건 박사님, 이 김정은 정권의 적대 국가 관계, 또 윤종석 전 의원의 두 국가 관계, 또 이것을 넘어서는 두 국가 관계의 성격이나 국적 법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나 또 남북 통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차별점이 있는지 좀 더 얘기를 이어주시죠. 네, 보통 우리는 이중의 인식이 있다고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특수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국제법상 부주권 국가라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를 사실 다 가졌습니다. 유엔도 가입을 했고, 남북 합의도 대한민국 총리, 조선 인민주의민국하고 총리 국호를 사용 이미 했고, 4자회담, 6자회담, 국제 4자회담에
한국 대표, 조선민주주의민주화 대표도 맡고 두 국가로서 이미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우리한테 사실 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국가 이중적인 인식 이제 사라지겠죠. 북한에서는 특수관계 이제 아니다. 두 나라 국가 관계다라고 하니까 남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계속 북한은 특수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고 그건 계속 특수관계야. 아이 저기 여자친구가 싫다고 자꾸 가는데 자꾸 쫓아. 우리 특수관계야. 아니야 너는 남남이야. 이렇게 계속 쫓아다. 우리 특수관계냐 남남이냐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합의된 특수관계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거기 말하는 거는 적대적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평화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대적 관계라는 거는 현실을 얘기해요. 지금 적대적이고요. 현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네가 생각하는 남과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갈 거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평화적 부국가 관계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국가 관계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언급인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이냐 평화적이냐는 대립된 얘기가 아닌 거죠. 현실은 분명하게 두 국가의 실체가 대립하는 관계인데 이거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결국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관계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시비 대상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아니라고 했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미 오늘 서울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이슈 조사 결과가 나중에 내용 못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모든 세대에 거쳐서 통일은 하지 않고 대신 평화롭게 그냥 남북이 따로 잘 살면 만족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관계라는 것은 원하지 않고 이미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고 다만 두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두 국가 관계에서 완전히 한국화되는 걸 포기하는 건 아니죠. 영토 완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김정은이 역시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적화 통일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여지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김일성의 국토 완전론하고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유사시 영토 완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유사시냐? 지금 전쟁하는 상태니까 전쟁의 결과가 점령이 됩니다. 전쟁의 연장선이지 이게 통일의 구상을 가지고 통일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어떤 꿈을 김정은이 원래 감추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석 실장은 통일은 그거 분명했죠. 당대는 통일하지 말자. 그리고 통일할지 말지는 후대에 맡기자. 이렇게 된 거고요. 김정은도 나중에 전쟁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점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론의 서로 다른 통일론의 대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나오는 통일론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국진을 얘기해요. 영토 완전을 얘기해요. 계속 통일론 가지고도 부딪히고 평화적 관계이냐 아니냐 갈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도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다시 돌고 돌아보면 두 국가 관계는 아니고 결국은 적대 관계를 어떻게 평화 관계로 바꿀 수 있는가를 가지고 돌아오고 이거는 오래된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관계라는 거에 뭐랄까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적대해왔던 두 관계를 어떻게 평화적 관계로 가져오느냐 그리고 평화의 결과가 북은 어떻게 생각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통일의 기교로 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결국 이 평화의 문제로 다시 기결이 되는 거지 두국과 관계에 대한 뭐 깊은 고민은 글쎄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있을 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두국 관계가 정립이 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평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법 없애고 통일부 대신 뭐 평화부를 만들든지 그건 뭐 그 사후에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희 교수님께서 말씀 이어주시죠. 지금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좀, 법이나 정책의 측면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 두 국가로는 조금 열어두면서 좀 유연하게 사고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말은 두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해가요 얘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두 국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나 여전히 남한은 북한을 적이자 또 동포 또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해 왔었던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이 정치학자들이나 이 북한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들 소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행로가 소독이랑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시곤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을 펼치면서 이 소독하고 동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이 남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또 다르다. 남북한이 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국가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1민족이 국가를 임전 기술장을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들 위기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국가론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영구 아까 전에 송일선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분단이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가지면서 그런 것을 좀 가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나이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남한과 북한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두 국가론을 조금 상정해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론은 하나의 남북한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서 하나의 경유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한국과 이 북한, 이 조선의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 미래, 사실 미래를 미결정성이라고 불확실히가기보다는 결정되지 않은 이 미래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유연한 어떤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사회적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국가론의 내용이나 성격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만들고 정책화하는 좀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쌤들께서 다 짚으셨지만 이 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도 그럴 겁니다. 이 적대성을 어떻게 평화적인 것으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대적 국가론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 전쟁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더 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평화 구축이라든가 또 교류라든가 이런 분단의 문제를 좀 글로벌한 문제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 실질적으로 이 예를 들면 위민 크로스 DMZ 같은 여성들이 했었던 글로벌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분단을 한반도 내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것으로 좀 가져가면서 이 분단이 이 글로벌한 이 세계에 어떻게 미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우리가 좀 보여주면서 또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이 문제를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단 이후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적대성 안에는 분노와 혐오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한과 한국 사회를 만들어 온 우리 남한 사회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끌어낸 하나의 중요한 감정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도 중요하고 정책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 또는 우리 남한 사회를 형성하는 이 적대감을 어떻게 좀 읽어내고 적대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읽어내면서 이 적대감을 해소하는 다차원적인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적대감은 분단을 끊임없이 호출하면서 만들어내고요. 또 분단을 계속 생산하고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적대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는 이 군사주의 문제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분만 관련돼서 그 두 국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이렇게 들은 얘기 서로 하는 얘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임정 비서실장이 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표현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국가 체제, 과거 양국 체제에 대해서 근데 그 표현은 대체로 적합치 않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제라는 건 너무 굳어진 거고 이 두 국가 체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국가 관계라는 게 되게 다양한 가능성과 또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는 따라서 가능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지금 저도 여기 제출한 글에 다녔었지만 이걸 하나의 양국 체제, 두 국가 체제 이렇게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이렇게 수행적 차원에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보충 말씀드립니다. 네. 학계에서는 또 분단국 체제, 양국 체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관계라고 하는 말로 썼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김정숙 전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이 통일 포기냐 아니면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켜 주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국내의 반응, 의견들을 지금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글로벌 복합 위기가 이제 한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 위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국가 간의 또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비국가 힘이잖아 또 다른 이슈들 사이에서 기후나 보건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일적인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위기들이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고 급기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지구촌 자체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신냉전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또 진영 간의 현재 세계적 차원의 갈등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틈 여기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한이 각각 자기 입장 속에서 관여하고 있고 또 이 글로벌 북한 위기가 또 한반도의 접근에 적대적 관계, 또 통일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받는 수행적인 상호작용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 한반도의 통합 통일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현 정세를 감안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면서 저희들 논의를 넓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대근 교수님부터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주변 정세와 관련해서 평화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두 국가 관계 문제로 보지만은 결국 한반도 평화, 공부와 평화와 안정 이
이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이든지 두 국가 관계라든지 뭐 남북 관계, 두 국가로 영원히 가든지 나중에 통일을 하든지 뭐 통일 방법에 뭐 합의 통일이든지 뭐 흡수 통일 사태가 비상사태 마찬가지로 공개적 흡수 통일 사태가 발생하든지 어떻게 발생하든지 간에 결국 접근법은 협력과 평화와 협력이라는 포괄적인 가치가 한반도 남북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역시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게 특수관계의 남북관계는 두 국가의 남북 관계들 그리고 지금 뭐 한미일 중로 이렇게 대치로 가는 방향에서의 그 동북아 정세는 어떤 특수 상황, 특수 여건으로 정세가 라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평화와 협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북쪽에서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입니다.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계속했을 경우에 새로운 관계, 뭐 더 나은 평화 상태인지 뭐 통일인지 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남북이 적대 상태에서는 평화도 오지도 않고 통일에 대한 지원도 끌어낼 수가 없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결과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차원에 넓힌다 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방법은 역시 불변이다. 해야 될 우리의 과제, 어떤 정세 변화가 국내외 쪽에 일어나도 결국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리 선생님, 이남선생님부터 그러면 계속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뭐 미중 핵공 경쟁 그리고 영토 분쟁 또 남북 간의 핵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를 이어서 국제 평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매 시기가 똑같은 미래에 똑같은 비중의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어떤 시기에 되게 큰 경로의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약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유사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병자호라는 시기라든지 부한말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되게 나쁜 가능성으로 확 갔던 이런 경험들이 좀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전반적인 우리 공동체의 역량 상당히 강화됐죠. 그 시기에 비해서.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한 어떤 새로운 경로로, 잘못된 경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단순히 이제 북한 위기의 상황들이 아니라 일종의 역사에서 우리가 몇 번 경험하기 힘든 어떤 변곡점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국제정세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미중이 전략 경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해요. 근데 이제 서로 밑에 있는 그 하위 파트너들은 완전히 이제 그 관계를 균열을 심화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은 대화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대화가 좀 편하게 안 돼요. 그런 하위 대립 구도에 하위 구조로 들어가서 고착화되는 상황들이고 그것이 더 구조화되는 과정이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로 지금 표출되고 있잖아요. 이게 굳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다른 가능성들을 공세하고 심지어는 한반도의 어떤 적대성들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그 외교 안보 관련 토론을 하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과 그런 합의를 해놓으면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은 과연 그걸 쉽게 뒤집을 수 있느냐. 국제적인 어떤 합의상. 물론
일부 뭐 편하게 얘기하면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동의하면 바꾸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교 정책은 이 선거나 정치적인 일상적 논의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은 그걸 같이 얘기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리고 그 한반도가 그런 구도에 끌려가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두 국가 관계론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합리적 측면이 있으면은 합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지 아주 전통적 그 프레임을 가지고 통일의 포기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로 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 우리가 가야 될 지금 해결될 문제가 뭐고 그것에 정말 합리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새로운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측면이 다 있는데요. 아무튼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나 상황이 통일 차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받을지 김혜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속에서 지금 한국은 불안하죠. 이제 북한과 북미와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지냐에 따라서 남한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북미 관계나 뭐 미일 중의 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정세에 대해서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고요.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분단이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학생들도 얘기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계속 말씀하고 계실 것이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동아시아나 글로벌한 이런 국제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으면서도 남북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한 내에서의 굉장히 또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 전 실장님이 이야기를 한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뭐 그것이 사실이든 오해든 뭐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 남남 갈등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작동하면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얽혀 있는 이 갈등이 이 남한과 북한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좀 내려놓고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분단이 됐으니 통일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사유해 왔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함을 좀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 다룰 수 없는 이 매우 까다로운 이 문제를 반드시 분단은 통일로 이어진다야 하는 것으로 꼭 봐야 하는가. 분단과 통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통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분단에 관한 또 분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깊은 고민과 연구와 분석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탈분단이라고 하는 이런 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왔는데요. 이 탈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종의 좀 탈시민주의적인 입장에서 조금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타자화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이런 이원화된 논리가 남한 내부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난민이라든가 이주자라든가 이런 어떤 집단들을 타자화하는 거하고 매우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전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위계적인 질서, 인간 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의 위계적인 이 질서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권력 관계들을 좀 바꿔나갈 것인가, 분단의 권력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탈시민주의적인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데 좀 약간 열등한, 약간 어떤 경제력이라고 하는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약간 또 후진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하자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집단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시선, 이 탈시민주의라고 하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통일 예전에 9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시민운동 사이에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끝에 꼭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구국강경, 그러니까 강해져서 우리가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국강경의 논리는 굉장히 오래된 이미 18세기부터 시작돼서 한국의 19세기 평화라든 들어온 이후에 개정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평화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구국강경의 논리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유가 꼭 강제무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깐 또 하나 덧붙이면,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강제무기나 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셔널리즘의 사유나 사고가 좀 저는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남한에서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이 내셔널리즘을 사유하는 방식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통일을 통해서 한국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K-팝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류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사회에서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의미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좀 기대어서 작동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글로벌과 내셔널리즘이 그러니까 이 내셔널리즘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묘하게 공존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 통일 문제를 탈군사주의적인 관점으로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 잠깐 구축을 하다가 통일이 되고 나면 또 더 많은 군사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유를 우리는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강해져 이 힘에 대한 믿음, 무기를 의존할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냉정하게, 성찰하기에는 좀 시기를 좀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군사주의 문제나 이 군사적 안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아니, 분단 고착화라는 용어가 나와서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선생님이 지금 낯선데, 자, 이제 두 국가가 돼서 평화가 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평화적 구국가 관계로 해서 반론을 이제 제기한테 분단 고착화가 되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분단 고착화가 뭘까? 그러니까 두 국가가 돼서 평화 관계, 완전한 평화, 공고한 평화가 왔는데, 그럼 그건 분단 고착화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사고의 틀을 정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단 고착화라는 건 통일의 신성성이 남아있을 때, 통일 메시아지, 통일 모든 걸 다 해결해준다. 모든 통일은 못하. 그럴 때, 그의 반대로, 분단 고착화는 모순과 갈등과 모든 문제가 다단계인 것, 모든 게 해결되고 통일된 상태,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분단 고착화라는 말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그런 두 국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됐으면 그걸 분단 고착화라고 해야 하는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자인데
한마디 하고 싶고, 예. 분당 건설하기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죠? 그 표현이 참, 보통 우리 한자문화권에서 사자성어, 오자성어 같은 유행한 게 많지는 않은데, 분당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동료들하고 그걸 분단 평화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폭력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통일 분단. 이거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했고, 그걸 분단 평화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하나 기억나는 거는, 사실을 그거죠. 책을 봤던 그 임동원 선생님 그 책에, 그 책인지 아니면 어떤 정세 변화입니다. 근데 일정원님께서 이 육자회담이 잘 될 때,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비핵화와 대북 안전 보장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정환님께서 아마 언론이 이렇게 토론에서 평화는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은데 통일이 같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분단 포착한지 분단 평화로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통일 분단하고 이 평화 전쟁 이게 별개의 영역. 이상적으로 둘이 다 같이 잘 가야 되는데 별개의 영역인데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전에. 근데 그런 구도 속에서 말씀하신 거고 김혜리 선생님의 탈군사주의나 평화주의 시선 아까 이남수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평화는 보편적인 개념 가치인데 그게 한반도 버전에서 통일이라는 형태나 이 방식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둘을 반드시 별개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한반도 맥락 속에서 이게 겹치는 게 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선도하느냐,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지금 통일된 기준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들께서 워낙에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잘 이제 받아들이시고 있다 질문으로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리 선생님께서 고전에 우리가 글로벌 동북아 국제정치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통합통일 문제의 의미, 영향력 얘기를 자연스럽게 국내 여론이라 할까요? 국내적인 차원으로 이제 끌어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장기 분단으로서 이제 남북한의 일성이 커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는 이 세대 간의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로 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의 기준으로 하면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당시 한 60%대 50% 말 정도였는데 지금 아마 50% 초반에 평균이 20, 30대는 40% 중반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갤럽에서 이제 갤럽이 의뢰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주 특이한 아주 질문을 잘 만들었어요. 이 통일이 당신 개인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능하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집단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가나 민족을 생각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강경,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한테 이 투입돼야 될 국가 재정이 통일 준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이게 저축을 한다든지 미래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 갭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갭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이런 또 세대 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세대차, 세대 간 갭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고 하니까 의견차가 집단마다 다양하게 펼치게 돼요. 그걸 이제 수렴하는 게 이제 정책 결정 집단이 할 일인데 문제는 북한의 길년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 젊은 세대다. 근데 그 사람이 북한의 권위주의 비민주 국가의 최고 지도자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대가 얘기해왔던 민족, 남북 간의 통일 이 담론을 한칼에 물론 그 배경은 이장선생님이 말씀처럼 쭉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남한에 비해서는 용이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간의 갭, 그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빚어지는 통일에 대한 계층 간의 견해 차이, 이런 우리 남북 간의 우리 사회 내에서의 이 통일 또는 평화를 보는 이런 시각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여론 지도층이 또는 정부가 어떻게 기성세대가 이해를 하고 평화와 통일을 선순환적인 관계에서 조화롭게 만들어내는데 국내적인 여러 이렇게 요소들을 다뤄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제가 이거는 뭐 미국도 중국도 유엔도 해주지 않고 우리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남준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분단 문제와 관련돼서 저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분단이 다른 나라 분단과 양상이 유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과의 비교가 되겠지만 상당히 적대성이 내세되어 있다. 남북 간에 또는 남북 간의 적대성이 남한 내 또는 북한 내 이렇게 이제 다 재생산이 쭉 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비에 있으면서 쭉 저희가 창비에서 얘기하는 게 분단 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나눠져 있는 상태가 한반도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적대성을 매개로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들을 발생시켜온 것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지금 분단 체제고 이게 쉽게 안 바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적대성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단순히 법적, 정책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야 할 때만 이것이 좋은 상호작용을 해서 좋은 방향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건 체제로서 분단 체제 극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단 체제 극복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누려야 되는가 그건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죠. 여기서도 통일을 만약에 얘기한다고 했을 때 분단 체제 극복이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 진행이 돼야 되지. 뭐 어떤 아까 얘기했던 되게 통일의 부정적 이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국가성으로서의 안정성과 협력적 구조를 협력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보면 국가연합 정도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국가연합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두 국가론에서의 일단은 주장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남북 간의 관계는 아무리 두 국가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공동체적인 속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뭐 공동체 자체가 법적 성격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뿌리깊은 정서적인 토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방향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단 체제의 극복이 유리한 거 아닌가. 통일도 무조건 좋은 통일이 아니라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런 통일 방식이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아직 저는 지금 어떤 수사를 조사하든지 만약에 남북 간의 적대성을 약화시키는 어떤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럼 남북의 협력을 제도화시킬 것인가 이 논의도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단일 국가론이 아니라 그것이 뭐 아까 했던 다양한 방식의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쭉 이제 지금 서구역 박사께서 연구하신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좋은 문항도 있지만 저는 약간 근본적 설계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통일을 물어보게 되는 것 자체가 통일에 대한 어떤 되게 고정적인 상을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민족 일국가예요. 통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전제는 많이 답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버리면 일단 두 국가로 평화공존만 하자. 두 국가에서 평화공존을 하고 어떤 국가연합 수준까지 가자. 아니면은 최종적 통일로 한 체제 한 국가로 가자.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계속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구조와 통일에 대한 특정한 상을 전제로 물어보게 되면 아마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아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증가할 거다. 당연히 일체제 일국가로 가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바로 국가적 형식으로 가지고 자기 발전하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굳이 뭐 부담을 남쪽에 가질 필요가 없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윈윈의 게임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구조들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상상은 거의 조금 하기 어려운 방식의 이 설문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지적도 가능한데 일단 남북 관계를 통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적이다 동부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협력적 관계이다, 경쟁적 관계이다 해서 네 가지 설문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통일을 왜 하느냐 할 때 같은 민족이니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도 있고, 북한 동포와 같이 살기 위해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평화로 가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 북한 핵 문제가 바꿔내는 시점하고 그 응답이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 안 그러면 좀 많이 또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헌 박사. 예, 통일 문제에 관해서 세대 차이로는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지만 시계열적으로 세대 구분하지 않고 시계열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다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대체로 통일의 비관적인 부분은 통일이 국가를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통일 비전, 기성세대나 현재 통일 비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지금의 나경의 사람들이 생각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결국은 북한을 우리가 먹는 건데 거기에다 투여할 비용 계산, 결국 계산으로는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혼란과 원리스 같은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통일 논의의 방향이 잘못 학습돼서 나온 결과가 큰 측면이 있다. 그 통일을 지금 남쪽 체제를 북한에 단순히 이식하는 확장시키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그렇게 고정관념을 심어준 잘못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다른데 이게 너무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친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에 관한 비전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게 너무나 다른데 너무나 다른 체제,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다른 제도와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해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공존이 가능한 건지, 공존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해서 통일 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젊은 세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너무 젊은 세대로서는 좀 억울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통일에 내재한 협력성을 좀 무시한다. 통일이 내가 불편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서북 통일 말고 모든 통일은 전쟁과 폭력을 수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독, 서독이 운이 좋았지만 우리가 그런 예외에 속할까? 근데 북한이 동독과 같을까? 남한이 서독과 같을까? 를 생각하면은 통일에 잠재되어 있는 거대한 폭력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통일을 전세들이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통일을 바람직한 상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거대한 불발판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대체하고 평화롭게 관계를 끝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그 두 관계가 평화적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절차와 준비 노력이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지. 통일하면은 부동산 다 거대한 부동산 값싼 인력에 엄청난 손익 결과가 엄청난 우리가 도로가 나라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 그런 가지고는 통일에 대한 비관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통일에 내재한 거대한 폭력성을 주시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상입니다. 네, 김혜진 선생님이 더 폭넓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울대 토변평화연구원의 조사를 또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잠시 한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서울대 통일 2023년에 보면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가 43.8%이고요. 20대만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가 20대에 필요하지 않다가 42.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수제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수제도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남한 사회에 이 흐르는 통일 우려상의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일단 저는 이 지점을 굉장히 명료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절망감, 미래의 없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질병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아파요. 다들 우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의 미래 없음을 이제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더 들여다봐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민족 정체성도 약해지고, 또 남한 사회에서 통일 당일론이라든가 당위론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좀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단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섣불리 통일이라고 하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일을 갖고 있는 통일로 또 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통일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폭력성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는 이 남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30대, 20대들에게 이 남북한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시기에도 스포츠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 출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그것을 불공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북한을 돕느냐, 그게 왜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게 불공정을 해석하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을 적이냐, 민족이냐, 동포냐라고 하는 모순된 관계 속에서 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사실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이전에 북한을 절대 왜 돕느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다른 어떤 차원의 실리적인 접근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변화한 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들을 좀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분단의 마음의 이 자담 속에서 이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난민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혐오 정동, 물론 북한을 증오라기보다는 여기 비하라고 하는 이러한 혐오 정동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북한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다 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을 약간 유예하는 풍경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 이 가정 내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주시하고 있는 측면인데 워낙 또 북한이 가부장적 체제가 굉장히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점도 우리가 뭐 그것이 어떤 미래의 건설이 되든 간에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함께 고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이거는 논의 안 됐어도 좋겠는데 약간 우스갯소리고요. 20대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숨부터 쉽니다. 남한 사회의 한남들도 너무 버겁고 힘든데 북한 남성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조사들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탈북자들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성평등일 수도 있고 뭐 젠더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식들을 보면은 가장 그 성평등 의식이 높은 집단이 남한 여성이에요. 그 다음 누구가 있습니까? 북한 여성. 이제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남한 여성, 북한 여성 이렇게 되는 측면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되는 어떤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사회가 뭐 최근에 뭐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류 때문에 북한 정부가 여러 가지 차단시킨다라는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전에 그 저희 여성평화운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 보니까 예전과는 매우 다른 북한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북한 통일 문제 나와서 그런데 저희 현재 통일연구원에 있는데요.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의식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변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사회생활하면서 갖는 경험이라든지 어떤 기억, 의식 이런 것을 설국민 면접 조사를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공장, 학교에서 이제 주민들의 생활 세계 장면을 출발을 했고 올해 말에 군대 그리고 시장에서의 북한 주민의 생활 세계 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연구를 맡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이제 우리 국내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집단들 통일 평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좀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은 그 통일에 대한 것과 평화에 대한 그 관념이 구체적으로 자기와 관계되는 게 있고 국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만나다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거라든지 나의 권리라든지 삶의 조건으로서의 안보 환경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선생님들과 대중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패널 선생님들이 오늘 이 토론을 종합하면서 또 자신의 견해를 뚜렷하게 밝힐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통일과 평화를 오늘 이 토론의 주제에 이 소년 문제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임종석 전 의원의 그 발언의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헌법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지난 10여 년, 20여 년 동안 평화를 이 과정으로서 그래서 피스 프로세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통일도 우리의 결과라든지 그 국가 이념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과정으로서 통일을 하면서 이 평화 통일 문제는 이 상호 보완적이고 동시 병행적인 걸로 생각해 보려는 그런 의식의 변화 또는 정치적인 실천에 대한 뭐랄까요 보는 시각도 그런 게 만들어서 보이거든요. 그것도 기회를 같이 했던 분이 그런 어떤 견해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평화와 통일을 이 소수의 문제를 보는 경향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담론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처음에 평화 공조이나 평화 정책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두 개 사고 선순환적으로 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종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고 한 적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현무 선생님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냥 한 말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저는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일이 뭔가에 대한 것을 조금 약간 해체하거나 재구성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여기서 통일을 일체제 일국가로 고정시켜서 평화와 통일 관계를 얘기하면은 이게 선호의 문제를 자꾸 접근하거나 통일 문제는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그런 비현실적이잖아요. 사실 실성을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라 엄청난 비극이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이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국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평화에 부합하는 방식 또는 아까 분단체제 극복에 부합하는 방식의 통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잠정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통일을 국가연합이나 남북연합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이게 대립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연합이나 남북연합 자체가 서로의 국가로서의 공존과 그 분단체제의 어떤 속성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협력적 구조, 또는 통일지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가 관계로 지금 평화 문제를 실현시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같이 가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태는 되게 평화적 과제가 굉장히 근본적 과제로 되어 있고 아주 그것을 무너뜨리는 어떤 요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국가로서의 어떤 서로의 공적, 국가성에 대한 인정,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더 약화되고 무너지고 서로 덕대적으로 되고 있으니 그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어떤 새로운 논의의 돌파구들을 찾고 어떤 상황들을 좀 진전시키는 것의 시도 차원에서 저는 이 국가 관계도 남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국가 관계론에 대한 긍정성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어떤 적대성의 극복과 연결돼서 진행이 되면 다양한 어떤 협력의 가능성들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평화 통일의 관계를 좀 역사적으로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처음에는 통일 절대기에 통일 우선 평화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통일만 되면은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 대화 시대가 열렸잖아요. 남북 대화만 한 건 아니고 대결과 대화를 같이 하면서 이제 평화가 이제 부각이 됐죠. 그냥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생각하게 되고 평화와 통일을 이제 같이 생각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일정 시점에서는 한번 처음 이제 만나보니까 이게 통일이 금방 되는 게 아니구나. 평화 관계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평화 우선 통일이 이렇게 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선평화 통일이다. 역사적 과정을 보면 이제 선평화 통일에서 사실은 오늘에 이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평화는 통일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통일에 대한 폭력성을 얘기했었고, 무조건 북한 붕괴에서 흡수 갑자기 해버리는 것도 상당히 폭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더 큰 집합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작은 집합으로 평화가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인식되고 결국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노력을 전개하고 그 좋은 결과를 만에 하나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국가연합이든 남북연합이든 완전한 단일 하나의 체제로 되는 평화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화 후 통일로 가서 나중에는 평화와 통일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이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평화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인데 남쪽도 평화체제가 돼야 되지만 북한도 평화체제로 가야지 두 평화가 만나서 더 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남쪽도 이런 상태에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되고요. 북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죠. 북한 변화도 어떻게 하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장기적이고 그런 과제인데 어쨌든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평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남과 북이 각각 더 성숙하고 더 나은 평화 상태로 가서 둘이 평화적으로 만나고 그 평화의 한 결과로서 통일이 온다면 평화와 통일은 정말 잘 결합하고 아주 행복한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김현지 선생님 부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번 이 토론에 가야 된다 마치 하면서 통일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조차도 사실 통일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 한 이론이었구나 생각했는데 금방 이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국가, 노후에 대한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통일을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 열망, 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민족의 열망, 우리는 뭔가 분열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통일이 뭐지? 그리고 통일의 구체적인 비전의 상이 뭐지라고 하는 것을 무슨 연합, 지금까지 얘기한 통일 방안의 많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히 그 시민들의 감정과 삶을 기반으로 해서 사유를 세웠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게 또 하나의 과제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통일이라는 말이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다르게 상상해왔고 다른 꿈을 꾸어왔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좀 오염된 단어가 아닌가, 오염된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통일을 좀 다른 말로 좀 명명할 수 없을까?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것을 이제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으나 그냥 아침에 문득 떠오른 것은 남한과 북한의 간의 관계 만들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이제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이 두 국가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남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대성의 이야기도 이 적대성이 아닌 공생의 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거를 만들면 물적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어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관계 만들기라고 이 명명을 하면서 이 관계 만들기 자체는 사실은 평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갈등의 행위자들이 이 공생을 추구하는 평화 과정, 그것은 곧 제가 볼 때는 8분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평화와 통일의 선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통일과 평화의 구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선생님께 드린 이 페이퍼라고 해야 되나요? 발제문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께서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매우 개인화되가 되고 있고 뭔가 이 북한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남과 북한에 좀 얽혀 있다. 사실은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두 당사자가 함께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이것을 풀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각, 우리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우리가 좀 더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남북관계 만들기로 좀 재변경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결론 파티에 와서 각자의 견해를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우리 좀 폭넓게 이 평화 통일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그 선생님 그 견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성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국가라는 게 국제적으로는 남과 북이 국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과 북 관계에서는 두 국가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두 국가 관계의 어떤 그 효과, 담론적 효과에 상당히 중요한 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국가보안법 일단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국가 내에서의 반국가단체거든요. 북쪽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국가 대 국가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국가보안법을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서 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영토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조금 다른 방식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문제죠.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 영토로 하면서 국가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약간 모호성을 남겨놓고 협력을 해서 뭔가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이렇게 명료하게 제기된 이상은 이제 상당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고 그럴 경우에는 남북 관계의 두 국가 관계로서의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 다양한 어떤 협력 관계를 더 통일과 관련된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도 10월 7일날 과연 어떻게 얘기할지 그쪽에서 그냥 여태까지 대한민국 할 때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존중의 의미는 좀 아니어서 과연 이제 그것을 어떤 국가관계로서 정상적 국가관계의 어떤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나올지 또 뭐 것들을 붙일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남쪽의 국경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이제 약간 공세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쪽이 국경선이지만 NLL 문제를 건드리면은 상당히 NLL을 거기도 국경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해안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 개정으로 협정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할지 사실 저도 10월 7일날 이후에 회의에서 조금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위험한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 요소들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사실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그동안 했지만 안 되는 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럼 이 국가로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영역에 문제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주성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이게 결국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기에 문제에 부딪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가 관계로서의 안정성, 제도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같이 돼야 될 게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잖아요. 사실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비핵화의 시간 일정을 갖고 비핵화 추진할 수 없다는 건 다 압니다. 비핵화가 최종적 목적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10년 내 비핵화하자 이런 식의 접근법, 뭐 15년 내 비핵화하자 이런 접근법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북한도 알고 북한 원래부터 주장했지만
미국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평화 체제, 평화 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떤 핵 건축의 유사한 협상, 우리가 뭐 모자는 핵 비핵화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계속 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상당히 감축시키고 남쪽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남부적 것들을 또는 군사 자산을 재배치 줄이는 이 분축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정책 프로세스에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부딪힐 어떤 그 관문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누가 하기에 쉽게 펴놓는 건 아니다. 그게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걸 하는 것이고 많은 노력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아까 김일지 선생님이 새로운 이름 붙이기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 통일 유니피케이션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억압적 측면이 좀 있어요. 윤이잖아요. 하나가 뭐가 하나가 되는 거지? 통일도 하나가 된다는데 저는 이제 제도적 차이를 하면은 저도 그 취지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다른 글에서는 야 이게 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통일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얘기하면 통합적 과정, 인테그레이션 이런 거에서 가깝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도 쓴 적은 있어요. 아마 약간 그 통일이란 말 자체가 주는 어떤 상상력을 제약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약간 주의하면서 뭐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는 어떻습니까? 예, 관계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워딩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받아서 김현지 선생님이 발표해 예,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억압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새롭게 좀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건너세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이게 언어가 사실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을 좀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 잠깐 말씀하셨듯이 통일이라든가 아까 이제 민족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회기성이라고 하는 것, 균질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내려고 했었던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내부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이나 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지는 측면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냉정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말은 다양성인데 사실은 또 위계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의 나열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쏟고 있는 측면 또는 위장되어지는 측면들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그것이 국가의 관계이든 사회 안의 구성원의 관계이든 특정한 집단과의 관계이든 그 관계에서의 끊임없이 어떤 권력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지점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면서 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열 선생님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부과 관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부부과 관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조치를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김정이 부부과 관계 주장을 좀 안을 하나의 국가의 인정을 한 것이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배려하고 아직은 남쪽을 배려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국가 제도가 우리가 국가보안법상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런 선언으로 남쪽을 북한과 분리되는 그의 정치적 인정을 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또 영토 안정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뭐 통일을 여전히 정지하는 것이다 그런 거 있고요. 남북 간 얽혀 있는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김정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두 국가 관계인지는 아직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다. 핵심 김정은이 이번에 선언한 것은 적대적인 관계다. 우리는 얽혀있든 간에 따로든 간에 너와 나는 영원히 본질이 적이고 앞으로도 적대할 것이다. 이게 본질인 거지 국가성을 앞으로 확보해 할 것인가. 이거는 김정은의 관심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네, 중화 통일 선후 관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거 자체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화 통일을 선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갇힌 사고 또 이렇게 유일한 절대적인 방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게 이게 좁은 결과로도 통일로 나중에 가든지 아니면 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계하든지 간에 이게 연속 성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이제 평화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대체적인 결론인 것 같고요. 북한의 두 국가 체제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또 우리가 조심하거나 또 지켜봐야 될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결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도 이제 그런 계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어떤 적대성이나 또 분단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거냐라고 하고는 결과, 의도나 취지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과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 평화재단이 평화교육을 하고 또 통일담론을 확산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결론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내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주제를 갖고서 저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남북평화재단 주최 남북관계 토론회 통일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